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은 그저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기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해에 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송이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리고 또 내려 산짐승조차 감히 발자국을 남기지 못할 만큼 깊고 무거운 정막 속에 온 마을을 꽁꽁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따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심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본래 마음씨가 빛 한결처럼 곱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부모님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보낸 팔자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오직 그녀의 한숨소리와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눈발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지붕 위에는 이미 무릎 높이만큼 눈이 쌓여 처마 끝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심은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로 땔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은 쌀도 얼마 되지 않아 다가올 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것은 쌀독의 빈 바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땅을 많이 가진 최부자는 툭하면 연심의 집을 찾아와 집터가 명단이라며 헐값에 집을 팔고 떠나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최부자는 아랫마을의 점쟁이가 연심의 집터가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개포란령의 명당이라 하여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만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땅이라고 말한 뒤로 눈에 불을 켜고 이 집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연심에게 이 집은 가난하지만 남편과의 짧고 애틋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자 평생을 바쳐 모신 시부모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소중한 안식처였기에 그녀는 죽으면 죽었지 결코 이 집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장날에도 최 부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마당에 침을 뱉으며 과부 혼자 살기에 이 집은 너무 과분하니 엽전 몇 푼 쥐어줄 때 얌전히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심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해 보았지만 최 부자는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연심이 팔자가 사나워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흉흉한 소문. 마을 사람들은 연심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권세등등한 최 부자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혐한 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울부짖는 것처럼 더욱 사납게 몰아쳤고 낡은 살인문은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심은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차가운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이 모진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아궁이에 군부를 지핀 지도 한참이 지나 방 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끼고 아껴야 하는 땔감을 생각하면 선뜻 밖으로 나가 장작을 가져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우지문 너머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하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끔씩 지붕 위에서 눈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조금 돋우며 방안을 좀 더 밝게 만들었지만 그 작은 불빛만으로는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불안감과 공포를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시켜 밤중에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폭설이 내리는 밤이면 더욱 커져만 갔고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신경이 곤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심은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저고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는데 그 저고리는 남편이 생전에 입던 것으로 그녀가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꺼내어 보며 눈물을 짓던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연심에게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굳게 약속했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최 부자 같은 사람이 감히 문전에서 행패를 부리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폭설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연심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를 거세게 흔들어대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일부러 바느질에 더욱 집중하려 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바늘구멍은 자꾸만 흐릿하게 보여 바느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말이 과연 자신에게도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최근에는 연심이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것조차 트집을 잡으며 마을의 물을 더럽힌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연심을 피했고 아이들조차 그녀를 보면 재수 없다며 돌을 던지고 달아나기 일쑤였기에 연심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마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갔습니다. 오직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멈만이 가끔 남들 눈을 피해 시래기나 된장을 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갈 뿐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까지 빼앗긴다면 연심은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으로 나앉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에 그녀에게 이 집을 지키는 것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전 사람을 보내어 이번 보름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억지로라도 쫓아내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그 기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연심은 관아의 사또마저 최 부자와 한패가 되어 뇌물을 받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리 위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연심은 매일 새벽 그 앞에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며 제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듣지 못했는지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처마 끝에서는 간헐적으로 뚝뚝 소리가 나며 고드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연심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보았는데 부엌은 냉기로 가득 차 있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뚜껑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땔감을 아끼느라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해먹지 못해 부엌에서는 썰렁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찬장 구석에 남은 말린 나물 몇 가닥과 쌀 한 줌을 확인하고는 내일은 어떻게든 끼니를 때울 수 있겠구나 하며 씁쓸한 안도를 내쉬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쌓여있는 솔가지는 비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라도 태워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연심은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을 덮었고 호롱불 아래서 자신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진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바람에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춤을 추듯 일렁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불안정하고 외로워 보여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듣던 자장가가 생각나 마지막이 흥얼거려 보았지만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져 나와 오히려 적막한 방 안을 더욱 슬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들려왔고 연심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느질감을 떨어뜨리며 방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아마도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썩은 나뭇가지가 지붕 위로 떨어진 모양이었지만 잔뜩 겁을 먹은 연심에게는 누군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뿐이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심은 이긴 밤이 어서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겨울밤은 야속하게도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옷을 벗지도 못하고 속옷을 껴입은 채로 벽에 기대어 족잠을 청하곤 했는데 오늘도 편안히 눕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는 창호지를 찢어밟힐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문틈으로 스며든 황소바람은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며 연심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이토록 모진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연심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돌아가신 남편이 저승에서라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곶감 하나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보며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 곶감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기에 그녀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넣지 못하고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연심의 집만이 작은 호롱불을 밝힌 채 깨어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눈 속의 반딧불이처럼 위태롭게 깜박였습니다. 눈은 점점 더 높이 쌓여 마당의 장독대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이제는 대문이 어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린무원 연심은 마치 세상 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싶다는 나약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나약한 생각을 떨쳐버렸고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집을 지키고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악독하게 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언젠가는 그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심은 다시 바늘을 잡고 해진 옷감을 기우기 시작했는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 행위만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든 사이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심은 문득 창호지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저 달림은 내 마음을 알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달은 차갑고 무심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연심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부디 내일은 최부자가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이 지독한 눈이 그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덧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고 호롱불의 기름은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기름을 아끼기 위해 불을 끌까 고민했지만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차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림문 밖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연심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폭설 속에 더욱이 외딴 과부의 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리 만무했기에 연심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부자가 보낸 말패들이 아닐까, 아니면 길을 잃은 산적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하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그녀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잠시 후 누구 힘겹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하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할지 갈등하며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쓰러질 듯한 기척에 전성이 착한 그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 밖의 손님은 누구이며 이 밤에 왜 이곳을 찾은 것일까요?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신음소리는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큰 흉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사람을 문전박대하여 얼어 죽게 만든다면 그 죄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심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바람과 함께 하얀 눈보라가 마당 안으로 들이닥쳐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와중에 눈사람처럼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두 사내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내는 가시 부러지고 도포자락이 찢겨나간 행색이었지만 그 너머로 풍기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평범한 산골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뒤따르는 이를 보호하려는 듯 감싸 안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사내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금방이라도 눈밭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심은 황급히 그들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비록 누추하고 좁은 곳이나마
일단 안으로 들어와 몸을 녹이라고 다급하게 권했습니다. 사내들은 연심의 안내를 받아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향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연심의 집 행랑채는 본래 시아버님이 기거하시던 곳이었으나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기어 있어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연심은 서둘러 아궁이로 달려가 남은 땔감을 긁어모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젖은 나무는 매캐한 연기만 내뿜으며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아 그녀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불씨를 살리려 애썼고 매운 연기에 눈물이 핑 돌고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손님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차가웠던 방바닥으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내는 젖은 겉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얼어붙은 손발을 서로 문지르며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조금 더 젊고 건장해 보이는 사내가 연심에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잃고 헤매던 차에 생명의 은인을 만났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심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춥고 배고플 손님들을 위해 따뜻한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내들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 험한 산골, 오지에서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특히나 남의 불행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뱀처럼 번뜩이기 마련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하인으로 일하며 평소 연심의 집 주위를 맴돌던 칠성이라는 사내가 마침 땔감을 훔치러 나왔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대나무 숲 뒤에 몸을 숨긴 채 과부의 집으로 낯선 사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캐제를 부르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주인인 최 부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임을 직감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성은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험한 길을 뒹굴다시피 하며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내달렸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상을 받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연신 희죽거렸고 끝날리는 눈발 사이로 보이는 최 부자의 집 불빛이 마치 금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요. 지금 당장 나와 보셔야 합니다요. 그의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최 부자 집의 정적을 깨뜨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상을 받아놓고 기생들과 노닥거리던 최 부자는 칠성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술에 취해 불그스름한 얼굴로 칠성을 노려보며 이 야심한 밤에 무슨 호들갑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마당에 넙죽 엎드려 연심의 집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으나 이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옳거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드디어 그년의 목덜미를 챌 구실이 생겼어.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을 모두 깨워 마당에 집합시켰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횃불과 몽둥이를 꺼내 오라고 지시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연심을 풍기물난죄로 몰아 마을에서 영영 쫓아내고 그토록 탐내던 집터를 기필코 손에 넣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심을 멍석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탐욕과 비릿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고 폭설이 내리는 밤의 평화는 그의 사악한 계획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연심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아까 얼핏 대나무 숲 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였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누군가 보았다면 내일 아침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과부가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조리와 손가락질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멈이 눈을 털며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할멈은 머리에 쓴 수건이 눈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멈은 연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에구, 이 사람아, 지금 제정신인가? 이봐, 어쩌려고 그래? 방금 최 부자네 칠성이가 자네 집을 훔쳐보고 뛰어가는 걸 내가 봤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할멈의 말에 연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연심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할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눈보라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할멈은 연심의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지만 세상 인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맘은 알지만 최 부자가 가만히 있겠나. 옳다구나 하고 개뻔해.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을 뒷문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숨기기라도 해야지. 원. 알몸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은 눈이 무릎 위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손님들을 다시 눈밭으로 내모는 것은 그들을 죽으라고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심은 할멈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할멈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할멈은 최 부자가 알았으니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혹여 자신도 휘말릴까 두려워 서둘러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심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 앞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채의 두 사내는 방이 따뜻해지자 굳어있던 몸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방 밖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긴장감까지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존재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맛보는 온기에 취해 잠시 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이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최 부자가 이끄는 무리들이 횃불을 밝히고 눈길을 헤치며 점점 연심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정신을 차리고 부엌에서 일어나 찬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비록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쌀독 바닥에 남은 쌀을 팍팍 긁어 모았고 지난 가을에 말려둔 취나물과 무말랭이를 꺼내어 물에 불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밥을 안 치고 반찬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천지신명께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폭설 속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연심은 사랑채 문 앞을 서성이며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최 부자와 맞서 싸워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고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자 차마 그들을 깨워 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어떤 모욕과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발은 더욱 굵어졌고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초가집을 삼킬 듯 위협했습니다. 최부자 일행은 이제 마을 어귀를 지나 연심의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 접어들었고 그들이 든 횃불은 하얀 눈 속에서 붉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낯선 기척을 느끼고 하나둘 짖어대기 시작했고 잠자던 마을 사람들도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가 하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연심을 욕하며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부엌 아궁이에 불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자신의 타들가는 속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은비녀를 떠올리고는 만약의 경우 그것을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직감하고 있었기에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밥이 다 되자 뜸을 들이기 위해 불을 줄이고 소반 위에 그릇을 가지런히 놓으며 손님상을 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건장한 사내가 창호지 문에 비친 횃불의 그림자를 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호위무사로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칼자루를 움켜쥐려 했으나 변복을 하느라 무기를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옆에 놓은 선비를 흔들어 깨우며 밖의 동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나 앉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도 바람 잘 날이었구나. 무슨 일인지 지켜보도록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서두름이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 일행은 마침내 연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고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대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낡은 살인문은 몽둥이질 한 번에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횃불을 든 장정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하얀 눈 위에는 흙투성이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혔고 고요하던 연심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놈의 과분년. 썩 나오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연심은 부엌 문고리를 잡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연심은 두려움 속에서도
오기 같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부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부엌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횃불을 든 무리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심이 제 발로 걸어 나오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인연. 서방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느냐. 내 오늘 너의 그 추잡한 행실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리라. 최 부자의 말에 하인들은 킥킥거리며 연심을 애워쌌고 그녀는 마치 늑대무리에 둘러싸인 어린 양처럼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입술을 깨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까? 연심의 당돌한 대꾸에 최 부자는 잠시 움찔했으나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날뛰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냐? 당장 저 사랑방 문을 열어라. 그 안에 숨겨둔 놈들을 끌어내. 하인들이 사랑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자 연심은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손님들은 지금 몹시 편찮으십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눈보라 속에 흩어졌고 하인들은 연심을 거칠게 밀쳐내며 사랑방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찬바람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문턱에는 아까 그 선비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소란스러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무슨 행패냐.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마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선비의 정체가 드러나면 최 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선비의 호통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매섭고 강렬하여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최 부자와 하인들의 길을 단숨에 꺾어 놓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낡은 초가집 사랑채 문턱에 서 있는 이 낯선 사내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기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를 봐. 선비는 비록 옷차림이 남루하고 갓은 비뚤어져 있었으나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서리빨 같은 기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서리고 있어 횃불의 붉은 불빛조차 그의 앞에서 치며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지고 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천박한 우월감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하허, 이게 누구신가? 과부집에 숨어있던 기동서방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먼.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빌어먹다 온 거지 같은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목청을 높이는 게냐. 최 부자의 말에 멈칫했던 하인들도 다시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도두려 애썼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색하고 건조하여 눈보라 속에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최 부자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갑고 침착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놈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내 비록 길을 지나던 과객이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예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밤중에 남의 집담을 넘고 대문을 부수는 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법도더냐.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고 묵직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잠시 잦아든 듯한 고요 속에서 선비의 질책은 최 부자의 뼈를 때리는 듯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심은 부엌문 앞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집에 든 손님이 혹여나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가슴을 졸이며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최 부자는 선비의 당당한 태도에 속으로 당황했으나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하인에게 눈짓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윽박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 마을의 법은 곧 나, 최진사다. 과부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풍기를 물람케 했으니 이는 멍석마리를 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중죄다. 그 공범인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잊지도 않은 죄목을 들이대며 억지를 부렸지만 사실 그의 속셈은 연심의 명예를 더럽혀 집을 빼앗는 것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연심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뛰쳐나와 선비의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눈 속에 길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라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오신 것뿐입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을 두고 더러운 죄를 덮어씌우려 하십니까? 연심의 목소리는 공포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함,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절절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저고리 차림이었지만 불의에 맞서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진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연심의 등 뒤에서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며 마음속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이,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연심을 잡아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다시 최 부자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듣자 하니 이 여인이 과부라 하였겠다. 지압이 잃고 홀로 사는 여인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이토록 핍박하고 괴롭히는 연유가 과연 풍기문란 때문만이더냐. 내 눈에는 내 놈의 눈에 서린 탐욕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선비의 말은 최 부자의 전곡을 찔렀고 최 부자의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 부자는 며칠 전 한양에서 내려온 직관을 몰래 불러 이 집터를 감정하게 했습니다. 직관은 연심의 집 부엌가궁이 자리가 바로 용의 여의주가 묻힌 혈자리라며 이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당대에 정승판서가 나올 천하의 명당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최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욕심이 끌어올랐고 어떻게든 연심을 쫓아내고 허물어버릴 궁리만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밤의 소동 또한 그 치밀한 계략의 일부였으며 낯선 사내들의 등장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핑글거리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속내가 들킨 것 같아 뜨끔했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냐.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그리고 전혀는 멍석에 말하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머뭇거리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일제히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고
긴박한 공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방 안에 있던 호위무사는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아직 선비의 명이 떨어지지 않아 섣불리 나설 수 없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림자가 하지만 선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넣었다가 다시 멈추고는 하인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너희들이 지금 휘두르려는 그 몽둥이가 죄 없는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억울한 피를 보려 하는구나. 내 오늘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선비의 기백에 눌린 하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다시 주춤거리며 발을 멈추었고 최 부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날뛰었습니다. 선비는 이 소란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최 부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훈계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네가 이 마을에 유지라 하니 묻겠다. 이 여인의 집터가 탐이 나서 점쟁이의 말만 믿고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네가 말하는 양반의 법도냐. 선비가 집터 이야기를 꺼내자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이 낯선 사내가 어찌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니 그게 아니다. 나는 오직 마을의 기강을 위해서.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횡설수설했고 이는 곧 그의 탐욕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웅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 무슨 소리야? 집터가 탐나서 그랬다고. 근쟁이 말을 믿고 사람을 쫓아내라 했다니. 최 부자가 정말 너무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도끼 어린 눈으로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연심은 선비의 등 뒤에서 흐느끼며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의 억울함을 이 낯선 손님이 대신하여 꾸짖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 부자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포악하게 나올까봐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파붓고 있었고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뒤섞여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자 그는 오직 눈앞의 이 선비를 없애버리고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내 놈이 귀신이라도 씌었나 보구나. 엿봐라. 저놈이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니 입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내 뒷감당은 다 할 테니 걱정 말고 쳐라. 최 부자의 관기 어린 명령에 돈에 매수된 몇몇 악질 하인들이 눈빛을 번뜩이며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방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안에 있던 호위무사가 바람처럼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맨손이었지만 날렵한 몸놀림으로 가장 먼저 달려든 하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몽둥이를 빼앗아 순식간에 두세 명의 하인을 눈밭에 처박았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나가 떨어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비의 앞을 굳건히 지키며 서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감히 안전이라고 hen패를 부리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라.
무사의 무예는 시골 월패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기에 최 부자와 하인들은 겁에 질려 엉거주춤 물러섰지만 숫자를 믿고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마을 장정들을 다 불러와라. 도둑놈들이 들어와 주인을 해치려 한다고 소리쳐라. 최 부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비 일행을 강도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비는 호위무사를 손으로 제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을, 그리고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권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선비의 표정은 더없이 엄숙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와 토호들에 대한 서늘한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연심을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다시 최 부자를 향해 섰습니다. 최진사,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구나.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리고 힘없는 백성을 짓밟으려 했으니 네가 믿던 그 재물과 권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마당의 눈보라를 잠재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최 부자는 왠지 모를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지만 애써 무시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내 놈이 관찰사라도 된단 말이냐? 어디서 개짖는 소리를.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이장과 다른 어르신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선비는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옷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이자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마패.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전히 자신의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그 악행의 증거가 명백해질 때까지 선비는 끈기 있게 기다리며 그물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이 낯선 손님이 보여주는 믿음직한 모습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비는 마치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강인하게 서 있었고 연심은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연심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스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긴 밤의 끝에서 연심과 선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삿도 나을 있게 구할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서 이 마을을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그의 어리석은 협박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 내리는 밤하늘은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은 횃불을 들고 연심의 집 마당을 가득 메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흉악한 범죄 현장이라도 목격한 듯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원군을 얻은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서며 진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이장에게 다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잘 왔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과부년이 외간 놈들을 끌어들여 밤새 희낙낙하더니 이제는 그 기둥서방 놈들이 주인을 물려고 덤비지. 뭔가 이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란 말인가.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선동과 비열한 거짓이 가득 차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평소 최 부자의 권세에 눌려 지내던 터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최 부자의 편을 들며 헛기침을 해댔고 엄한 목소리로 연심을 꾸짖으려 했습니다. 연심이 자네, 이게 대체 무슨 추태인가? 마을에 법도가 있고 상도덕이 있거늘 어찌 외간 남자를 들이고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운단 말인가? 이장의 질책에 연심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최 부자의 돈과 힘 앞에 굴복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이 뼈저리게 원통했고 이 눈보라치는 밤하늘 아래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서글픔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할 향촌의 어른들이 탐욕스러운 자의 앞잡이가 되어 힘없는 여인을 핍박하는 꼴을 보니 조정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가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한쪽의 말만 듣고 죄를 물으려 하는가? 그것이 그대가 생각하는 공정함인가? 선비의 예리한 지적에 이장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곧바로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는 이장이 머뭇거리자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다시 소리를 질러댔고 이번에는 아예 선비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멍석에 말아라. 내 오늘 이놈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 최 부자의 광기 어린 고함에 하인들과 일부 마을 장정들이 쭈뼛거리며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고 몽둥이를 든 손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심은 비명을 지르며 선비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선비는 부드럽게 그녀를 뒤로 물리며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선비는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 찰나의 순간 호위무사의 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꺼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호위무사의 우렁찬 외침이 눈보라를 짓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가 먹먹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사의 손에 들린 것은 횃불의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는데 그 둥근 노쇠패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임금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암행어사라니. 최 부자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힘없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으며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 또한 허둥지둥 눈밭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폭력과 야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당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연심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루한 선비가 사실은 나라님께서 보내신 귀한 분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선비, 아니, 엄행어사는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추상같이 엄하여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진사, 내 이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어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최 부자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으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과 권세가 그리도 대단하여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더냐. 과부의 집터가 탐나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공주인 백성을 구일하기는커녕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려 최 부자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 입을 열었으나 턱이 덜덜 떨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비굴하게 읍소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어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호위무사가 칼집으로 그의 손을 쳐내며 어니 꾸짖었습니다. 감히 더러운 손을 어디에 대려 하는 죄상은 이미 명백하니 관하로 끌려가 국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최 부자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는데 평소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어사는 이어서 엎드려 있는 이전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또한 죄가 가볍지 않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억울한 일을 굽어 살피지는 못할 망정. 부자의 위세에 눌려 불의에 동조하였으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어사의 질책에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저희가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연심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나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어사는 연심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이제 되었소. 얼마나 심했소? 이제 저 탐관오리는 물러갈 것이고 아무도 부인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오. 어사의 부드러운 위로에 연심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으나 어사는 이를 만류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사는 호위무사에게 명하여 최부자와 그 하인들을 포박하게 했고 마을 장정들에게 그들을 즉시 관하로 압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본관이 직접 관하에 들러 이놈의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니 허투루 다루지 말고 단단히 감시하라. 어사의 명을 받은 마을 장정들은 태도가 돌변하여 최부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밧줄로 꽁꽁 묶었고 부자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멀어지자 마당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무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당에는 어사와 호위무사 그리고 연심과 몇몇 마을 안악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연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에고, 연심아, 힘이 없어서 널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할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멈을 안아주었고 두 여인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간의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어사는 연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밖이 많이 춥소.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입시다. 아까 차려주신 밥상이 다 식었겠소. 그제야 연심은 부엌에 차려놓은 밥상이 생각나 황급히 옷내무새를 가다듬고 어사와 호위무사를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아까보다 불길이 잦아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심은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식은 밥과 국을 다시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 다시 자리를 잡은 어사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가재 도구들이 이 집 주인의 검소하고 정갈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위무사는 방문 밖에서 경계를 서려 했으나 어사는 이젠 괜찮다. 자네도 들어와서 온몸을 녹이라. 며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찢으며 오늘 밤 겪은 긴박했던 일들을 되새겼고 백성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고문 상처를 도려낸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연심이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록 꽁보리밥에 된장국, 묵은 김치와 무말랭이가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연심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심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변찮은 밥상이라 송구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숟가락을 들며 보였습니다.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받아본 밥상 중 가장 귀하고 따뜻한 밥상이요. 시장하던 차에 정말 고맙소. 어사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심의 마음속에도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고 긴장이 풀리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사는 이를 듣고 웃으며 연심에게도 밥을 권했습니다. 부인도 어서 드시오. 혼자 먹기엔 밥이 너무 많소. 연심은 극구 사양했으나 어사의 거듭된 권유에 못 이겨 부엌에서 남은 밥을 조금 퍼와 구석에 앉아 조심 가득 퍼지는 밥 아래의 구수함과 된장국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녀는 살면서 오늘처럼 밥이 달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며 어사는 연심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 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연심은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어사의 자애로운 눈빛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겪었던 고초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겪었던 어려움, 최 부자의 집요한 협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외면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연심은 다시 눈물을 흘렸고 어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효심과 절개는 하늘이 감동할 만하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오. 어사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관하에 명하여 부인의 집터와 밭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서를 남겨줄 것이요. 또한 최 부자가 그동안 빼앗아간 것들이 있다면 모두 되찾아 부인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겠어. 어사의 말에 연심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조상님 제사나 모시며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욕심 없는 연심의 태도에 어사는 더욱 감동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곱소. 허나 이은 나라의 법도에 따라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간 후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연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도 사라졌습니다. 호위무사는 문 밖을 살피고 돌아와 눈발이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맑게 개일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해가 뜰 것이요. 부인의 앞날에도 이제 밝은 해만 비출 것이니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주무시오. 연심은 어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난생 처음으로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사와 호위무사를 위해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드렸습니다. 비록 낡고 기운 이불이었지만 햇볕에 잘 말려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추하지만 편히 쉬십시오. 연심은 인사를 올리고 건넌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차가운 공기조차 오늘 밤은 시원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방에 불이 꺼지고 연심의 집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 우연히 찾아온 손님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반전은 연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최 부자가 끌려간 험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며 지난밤의 상처와 더러움을 깨끗이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치고 나면 세상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지 연심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꿈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웃으며 나타나 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은 지나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이치가 이 산골 마을 작은 초가집에서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밝아올 햇살과 연심이 맞이할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온 세상은 눈부시는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수정 같은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은 마치 소미불을 깔아놓은 듯 포근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연심은 닭이 활을 치기도 전에 일찌감치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지난밤의 소란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상쾌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며 간밤의 악몽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다시 불을 지피며 귀한 손님들이 떠나기 전에 따뜻한 아침밥이라도 한술 더 뜨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손놀림을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라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파란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올랐습니다. 연심은 어젯밤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장독대에 묻어두었던 묵은지를 꺼내어 씻고 찬장에 아껴두었던 김을 꺼내어 굽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사내 증리는 없을지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상이야말로 객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경쾌하게 들려왔고 소뚜껑을 여닫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활기찬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랑방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어사와 호위무사가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얼굴색은 어젯밤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눈빛 또한 맑고 형형했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눈 덮인 산세를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갑지만 맑은 산골의 공기가 그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사는 마당 한쪽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지난밤 최부자가 부렸던 행패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쓰는 연심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와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느냐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심은 황송하여 허리를 깊이 숙여 담위를 올리고는 변변찮지만 아침 징지를 차렸으니 어서 드시라고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소반 위에 차려져 들어오자 어사는 연심의 알뜰함과 정성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사는 수저를 들며 궁궐의 수라상도 아닐 것이요. 부인의 손맛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있는 것 같소.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그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며 겸손해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사는 떠날 채비를 하며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찰 한 통을 꺼내어 연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관아에 명하여 연심의 집과 땅을 영구히 보호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며 곤궁할 때마다 관아의 쌀을 내어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어사는 연심의 손에 서찰을 쥐어주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간직하시오. 혹여나 훗날 또다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부인을 괴롭히려 하거든 이 서찰을 관아에 보이면 사또가 즉시 해결해 줄 것이요. 이제는 누구도 부인의 집을 탐내거나 부인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고 사시오. 연심은 어사의 크나큰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리려 했으나 어사는 급히 그녀를 만류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요. 내가 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그리 어려워하지 마시오. 어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연심의 가슴 깊이 박혀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용기가 키실고 호위무사 또한 연심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는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어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호통과 최부자의 압송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는 그들을 둘러보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강자의 횡포에 동조한 안타. 하나. 개과천선할 기회를 줄 터이니 앞으로는 이 부인을 내 식구처럼 보살피고 도우라. 만일 또다시 이 집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면 그때는 내 다시 돌아와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어사의 솥을 펄언 경고에 모두 바닥에 엎드려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맹세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젯밤 최 부자의 횃불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장 영감은 앞으로 기어나와 연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사죄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늙어 노망이 났던 모양이다. 못난 우리들을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마을에서 네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돌보마. 못난 우리들을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마을에서 네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돌보마. 어사와 호위무사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남겨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은 마치 세상에 정의의 길을 내는 것처럼 선명하고 곧게 이어졌습니다. 연심은 그들이 고개 너머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어사의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마지막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깍깍거리며 울어댔는데 마치 귀한 손님이 다녀가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임을 축하해주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쌀이며 땔감, 달걀과 같은 귀한 물건들을 들고 연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게. 캐스지, 지난번엔 내가 정말 미안했네. 마을 안악들은 연심의 손을 잡고 미안함을 표시하며 가져온 물건들을 마루에 쌓아놓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연심의 꽝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차가웠던 마당은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해졌습니다. 옆집 할멈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우리 연심이 복 터졌네.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연심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최 부자 일행이 짓밟아 놓았던 어지러운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나갔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지난날의 서름과 고통도 함께 쓸려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러진 살인문은 마을 장정들이 튼튼한 나무를 베어와 새로 달아주었고 구멍난 담장은 흙과 돌을 발라 말끔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집은 반나절 만에 몰라보게 단정해졌고 무엇보다 그 집을 감싸고 있던 외로움과 공포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도착하여 최 부자가 옥에 갇혔으며 그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 문서들이 모두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또가 직접 내린 방이 마을 어귀에 붙었는데 연심의 효행과 선행을 기려 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고 연심을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기게 지리달. 이제 연심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과부가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몸이자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오자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마루에 걸터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들었는데 예전처럼 손이 떨리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나가는 그녀의 손길에는 여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조는 누렁이마저도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해 보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위협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자 마을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심도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쌀독 걱정, 땔감 걱정 없이 넉넉하게 불을 떼고 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 피어난 희망처럼 활활 타올랐고 솥에서 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구수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지은 밥을 상에 올리고 먼저 남편과 시부모님의 신주 앞에 작은 그릇을 놓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을 굳건히 지킬게요.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왔지만 연심의 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방과 안방에 환하게 켜진 호롱불은 어둠을 따뜻하게 밝혀주었고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은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밥상을 물리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창호지 문에 비친 달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토록 거세던 눈보라가 고요함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사가 주고 간 서찰을 꺼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폭설이 맺어준 인연, 배푼이 가져다준 보답,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통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심은 서찰을 고이 접어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 옆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해줄 부적이자 긍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것은 뒷산 부엉이의 우음소리와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며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연심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안았고 방 안 가득한 옷, 그녀의 긴장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마당 가득 꽃을 심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를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꿈꾸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진 마을은 이제 웃음과 정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웃고 있을 것만 같아 연심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이번 눈은 폭설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은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연심의 꿈속에도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만이 남은 이 밤, 연심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겨울밤.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